7월 22일 목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 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틀째 반등이 이어졌습니다. 다우지수가 0.83%, S&P 500이 0.82%, 나스닥은 0.92% 올라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3.5% 급등했고 금융이 1.7%, 소재 섹터가 1.1% 올랐습니다. 유틸리티는 1% 내렸습니다. 기업들의 강한 실적과 바이러스 사태는 통제 가능하다는 기대가 주식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S&P 500 기업 중에서 73개 기업이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중 88%가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호텔과 항공, 외식, 레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반등을 했고요. 유가는 반등했습니다. WTI가 4.5% 올라서 배럴당 $70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 1.2% 아래로 떨어졌던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29%로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은 $30,000 아래에서 반등하는 데 성공해서 지금은 $32,000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자료는 저희가 주식전략, 채권, 산업기업, 해외 주식까지 총 13개 자료가 있고요. 먼저 외부 일정 관계로 두산 퓨어셀 리포트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정현승 연구원입니다. 네, 두산 퓨어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어서 업데이트 자료를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투자 의견 바에 목표 주가는 67,000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실적은 단기 수주 부진에 따른 매출 공백을 감안해서 실적을 좀 하향 조정했지만 이는 올해에만 국한되는 단기적 이슈라고 판단했고요. 22년, 23년 실적은 큰 변동 없이 유지한 상황입니다. 조금 이제 예상과 달리 이제 수소경제 로드맵 2.0 발표가 좀 지연되고 HPS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가 세부 사항이 미확정되면서 지금 국내 연료전지 발주가 계속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정책들이 대부분 다 하반기에 구체화되거나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정책 발표 이후에는 수준 모멘텀이 재차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HPS 같은 경우는 연료전지를 반드시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국내 시장 규모가 20년 148메가와트에서 22년 이후에는 이제 300메가와트급 와트 이상으로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성장 가시성은 여전히 뚜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의 중장기 성장 동력인 신제품 라인업은 이제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22년부터는 신제품도 하나둘씩 라인업이 늘어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은 매출액 650억 원, 영업적자 5억 원으로 추정하고요. 지금 상반기에 수주 부진에 따른 이제 연료전지 매출 감소가 실적 부진의 원인인데 앞으로 회사는 이제 단납기 수주를 확대해서 최대한 매출 확대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HPS 비율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앞으로 이 비율이 얼마만큼 속도로 올라갈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가시성은 여전히 성장 가시성은 뚜렷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주식 전략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일본은 자료인데요. 올림픽 관련해서 박주선 연구원입니다. 네, 내일이면 도쿄 올림픽이 정식으로 개최되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일본 내 올림픽에 대한 여론은 매우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일본 내에서는 올림픽보다는 차기 총리 관련 정치 이슈의 부각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관련한 부정적 여론으로 인해서 스가 내각의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이고요. 현재 20%대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현재 자민당의 총재 선거는 9월 말로 예정되어 있고 중의원, 그러니까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 임기는 10월 17일 만료되기 때문에 9월 초쯤이면 중의원을 조기에 해산한 후에 본격적인 선거 전국으로 돌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스가 총리의 임기도 2달 정도 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연임 가능성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민당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자민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자민당 내부 총재 선거에서 스가 총리보다는 다른 후보가 총재로 당선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치 같은 경우에는 대중들로부터의 지지율이 낮더라도 당내 다수 파벌의 지지를 받으면 총재가 되고 총리를 계속할 수 있지만 현재 스가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낮을 뿐더러 원래 무파벌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주요 파벌의 지지율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유력한 경쟁자로는 국방상과 외무상을 역임했던 고노다로나 기시다 후미오 이런 사람들이 유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각 후보들의 정책 방향성은 자민당 총재선거 출마자 윤곽이 드러난 이후에나 확인이 좀 가능할 전망이고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미중 패권 다툼 속 일본의 외교 전략이나 수출 규제로 불겨진 한일 관계 지속 여부 등이 관전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낮은 상황인데요. 이게 주식시장에도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올림픽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거의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1년 전에 한 차례 연기가 된 이후부터 올림픽이 제대로 개최되냐, 관중이 이시 개최되냐, 없이 개최되냐, 이런 이슈들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계속 감소했고요. 다만 최근에 도요타 자동차와 같이 대회 메인 스폰서 기업들이 올림픽과 연계된 TV 광고를 중단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올림픽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세다 보니까 이 대회와 연계된 마케팅이 오히려 역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좀 판단했기 때문이고요. 사실 광고 기업들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은 스포츠 이벤트 관련해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이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그런 업종들이 수혜를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정도가 미치는 영향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채권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채권 시장 외국인 동향입니다. 박민수 연구원. 네, 외국인의 원화 채권 보유 잔고는 지금 190조 원을 상회하면서 연초 이후로는 44.9조 원 증가했고요. 7월 중에도 4.7조 원 증가하면서 자금 유입 흐름이 가파르게 유지가 됐습니다. 대내적으로는 한국은행의 강한 금리 인상 의지가 재확인되었기 때문에 국고채 단기물 금리가 안 그래도 주요국 대비 높았는데 더 높아지면서 상대적인 금리 매력도가 더 높아졌고요. 대외적으로도 6월 FOMC 이후에 주요 선진국 장기 금리가 하락하면서 지금은 국고채 단기물뿐만 아니라 장기물까지도 상대적인 금리 매력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실제로 6월 FOMC 이후에 외국인의 순매수를 보면 장기물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계속해서 가파르게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유입될 수 있냐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선진국 채권 시장에서 국고채는 사지 않을 수 없는 채권이다라고 보고 있고 외국인 잔고의 비중 역시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어서 충분히 자금 유입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산업기업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석유화학산업인데요. 시황 관련 코멘트입니다. 황유식 연구원. 유가가 6월 연초부터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지속적으로 좀 올랐고요. 6월 초부터는 배럴당 70달러를 좀 넘어섰습니다. 다행히 이제 이번 주 초에 유가가 한번 급락을 해서 70달러 이하 하회를 한번 하기도 했고요. 어제는 다시 좀 올라서 70달러를 좀 다시 넘어섰지만 일단 상승세가 어느 정도 좀 막혔다.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 이제 유가 상승은 석유화학 업황에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가격이 너무 상승했기 때문에 가격 저항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커모디티 제품 스프레드가 지금 많이 좀 축소가 된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제 유가의 이제 추가 하락, 좀 더 큰 폭의 이제 하락이 스프레드 회복의 전제 조건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3분기는 이제 유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더라도 지금 커모디티 제품 수익성은 좀 낮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유가가 70달러 위로 더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제 원가 저항 때문에 스프레드 축소, 하락하는 과정이 나타나면 이제 투입 시차 효과 때문에 고가 원료 효과. 네, 그래서 3분기 커모디티 제품들 수익성 감소가 좀 불가피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또 별개로 아시아 쪽에 이 신증설이 굉장히 좀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한국 중심의 신증설이고요. 수요 증가보다 큰 규모의 증설이 좀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23년도까지 이어질 걸로 보기 때문에 다운스트림 제품들의 이제 신증설 물량 압박이 증가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아시아의 이제 PPP 가격이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한두 달 먼저 선행해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을 했고요. 최근 가격은 그쪽보다 이제 500달러 이상 지금 낮은 수준입니다.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이제 가격 차이고요.
이유는 이제 중국과 한국의 신증서 설비 가동으로 역내 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에 역내 가격이 선행적으로 빠지고 더 큰 폭의 하락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증설 규모가 전체 증설의 77%이기 때문에 역내 물량의 그 부담은 좀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커모더티 쪽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기업 쪽으로 좀 주의를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2차 전지나 재생에너지 등 신성장 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화학 기업에 투자를 좀 권고를 하겠습니다. 유럽의 이제 P4 55나 탄소 중립 선언 기업들의 이제 아리백 참여 등 탈탄소 노력이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이 좀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기업으로는 이제 2차 전지 동박 신규 라인 모멘텀이 있는 이제 SKC 그리고 2차 전지 캐파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SK 이노베이션을 탑픽으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네, 그 유가하고 증설 쪽 관련해서 공급 측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수요 상황은 좀 어떤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수요가 이제 코로나 특수를 좀 누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외부 활동이 늘어나면서 주문해 먹는 그리고 이제 그런 플라스틱 수요가 좀 한층 좀 낮아질 걸로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 특수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는 이제 뭐 크게 뭐 위축됐다 이런 이제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양극화가 이제 제품별로 조금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수요는 이제 상반기와 비슷하게 지금 뭐 강하게 지금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뭐 뉴스플로우를 보면은 이제 공급 증가가 좀 나온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가, 이 두 부분이 좀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저기 순수 석유화학 업체들의 경우에는 하반기까지 놓고 봤을 때 뭐 주가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뭐 비중 축소라든지 이런 전략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 밸류에이션이 좀 낮게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종목별로는 이제 기간에 따라서 단기 트레이딩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이제 화학의 어떤 이제 그 부진한 흐름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내려오다가 이거는 이제 뭐 2차 전지 분리막 기업이야라고 인식이 다시 좀 전환이 되면은 좀 반등을 하는 국면. 그러다가 다시 이제 순수 화학으로 좀 인식이 되면 좀 다시 좀 안정화돼요. 이런 구간은 좀 반복은 될 것 같은데 일단 커머더티 제품 자체만 보면은 수익성은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이제 그 사업부나 기업들의 실적은 좀 내림세가 하반기에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실적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아무래도 조금 부진한 흐름이 좀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산업인데요. ASML 실적 발표 관련된 리포트고요. 도윤호 연구원입니다. 예, ASML 어제 실적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추천하는 이제 해외 기업 중에 하나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노광 장비 시장을 거의 이제 독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40억 유로가 나와서 전분기 대비해서 한 8% 정도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전분기 대비해서 한 21%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가이던스를 하회해가지고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실망을 했지만 다른 내용들이 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단 신규 수주가 83억 유로를 기록을 했는데 아까 그 단위도 다 유로입니다. 83억 유로를 기록을 했는데 전분기 대비해서 74% 증가를 했고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이 중에서 EUV 장비가 49억 유로를 기록을 해서 절반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뭐 로직 반도체라든지 뭐 파운드리 쪽에 투자가 상당히 많은 거는 뭐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에 덧붙여서 메모리 쪽 투자도 상당히 좀 많아져가지고요. 회사의 매출에서 메모리형 장비 비중이 전분기 대비해서 상당히 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업체들이 좀 경쟁이 많이 좀 심화되고 있어가지고 메모리 쪽 캐파 투자를 좀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적에 좀 긍정적으로 기여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멘트를 했는데 좀 긍정적인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2021년 예상 매출 성장률을 기존에는 원래 30% 성장이었는데 35%로 늘렸고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뭐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이런 쪽이 뭐 로직 반도체 수요 증가를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멘트를 했습니다. 여기 조금 더 긍정적인 거는 최근에 이제 뭐 이런 고성능 연산 수요 말고도 뭐 PC라든지 가전 이런 뭐 레거시 노드를 사용하는 수요도 뭐 상당히 크게 개선되고 있다. 뭐 비대면 수요 때문에 그렇고요. 뭐 이런 제품들은 14나노 이상의 이제 레거시 노드가 필요한데 뭐 EUV라든지 뭐 ARF 이머전 이런 최신 장비는 뭐 그렇지만 뭐 KRF라든지 뭐 아이라인 같은 뭐 옛날 장비들도 상당히 뭐 잘 팔리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뭐 성장 뭐 지속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2023년부터 EUV 장비 한 대 가격이 2,000억인데 이거보다 가격의 70%가 비싼 하이엔의 EUV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 대에 한 3,500억 정도 되는데 이 장비가 2023년부터 매출이 본격화된다라는 점이 회사의 뭐 장기 성장성에 뭐 긍정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휴대폰 IT 부품 산업입니다. 하반기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 리포트고요. 이규화 연구원입니다. 네, 최근에 대만 언론이 이제 반도체 설계 업체들 쪽에서 중화권 스마트폰 출하량이 올라가면서 3분기에 전분기 대비 최소 이제 10% 이상의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출하량 회복이 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이제 국내 업체들도 수혜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최근 2분기까지는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공급 부족 영향이나 코로나19 재확산 영향 때문에 이제 출하량이 안 좋았는데요. 3분기에는 다시 이제 중화권 업체들도 회복을 좀 하고 특히 이제 아이폰 13 시리즈도 우리보다 지금 출하량이랑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인 삼성전기랑 LG노텍의 수혜가 좀 기대가 됩니다. 그 3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인도 쪽에서 코로나19가 이제 워낙 이전에 2분기까지 안 좋았다 보니까 수요 쪽에서도 이제 많이 타격을 받았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좀 확산이 좀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요랑 출하량이 이쪽에서도 좀 회복을 할 거라고 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6.18 페스티벌 전후로 좀 스마트폰 수요가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출하량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샤오미가 화웨이 시장 점유율을 가져오기 위해서 스마트폰 출하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원래 이제 전통적인 성수기이기 때문에 각 업체들이 각각 이제 출하량 확대 전략을 펼칠 거로 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플래그십 라인에서 갤럭시 폴드, 플립 같은 폴더블 스마트폰 라인을 좀 확대를 할 거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의 기존 스마트폰 MS를 가져오기 위해서 중국이랑 유럽에서 플래그십 위주의 이제 전략을 펼칠 거로 보고 있고요. 중화권 업체들은 5G 보급형 스마트폰 출시를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이제 MLCC PI 소재 같은 범용성 부품 수요가 이제 확대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애플 출하량 확대가 기대가 돼서 LG노텍, BH, ITM 반도체, 더구전자 같은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네, 이어서 삼성생명 목표주가 하향 리포트입니다. 정준섭 연구원. 네, 어제 삼성생명이 이제 즉시연금 소송에서 1심 패소했습니다. 예, 즉시연금은 이제 처음에 목돈을 내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연금을 이제 지급받는 이제 일종의 일시납 저축성 보험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약관이 좀 이제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분쟁의 소지가 됐습니다. 이제 소송 당시 이제 미지급 금액이 한 4,300억 정도였고 또 이제 패소했기 때문에 상당 규모의 이제 충당금 적립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소송 자체가 이제 몇 년 동안 지속이 된 거였었고요. 또 앞서서 한화생명이나 동양생명, 미래스생명, 뭐 교보생명 이런 회사들이 소송에서 패소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도 이번 재판이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뭐 주가에 큰 부담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충당금은 2분기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회사 사례를 볼 때 이제 삼성생명도 한 3천억 정도 충당금 적립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를 반영했을 때 2분기 지배순이익은 571억으로 뭐 전년 동기보다는 뭐 급감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건 뭐 이제 충당금 이슈가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여기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분기에 뭐 삼성전자로부터 특별 배당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2분기 그 이제 감익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순이익은 작년보다는 증가하고 DPS도 작년보다 상승해서 배당 수익률은 4.6%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전 KPS하고 한국전력 프리뷰 리포트입니다. 이민재 연구원. 예, 한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포커싱 이벤트라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발생해 그 많은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서 뭐 급속한 정책 변동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사건이다라는 건데
지금 계속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공급 예비율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여름철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거에 대한 부담이 이제 커지고 이제 결국은 뭐 블랙아웃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커지고 있는데 좀 상징적인 사건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한전에 대해서는 계속 뭐 전기요금 인상이 불발이 있었고 그다음에 실적 악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더 이상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하락 요인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름 폭염이나 뭐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전력 사용 급증하는데 하필 또 원전 이용률은 낮아서 이제 우려가 됐다라고 뭐 계속 자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3기 원전을 긴급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그런 우려들은 좀 완화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전히 이러한 우려들은 그러니까 이러한 예비율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 언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19대 대선 당시에 이제 경주에서 지진 난 이후에 원전에 대한 위험성이 강조되면서 원전 축소 혹은 탈원전 정책이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다 공통되게 언급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런 공급 예비율 이슈는 이제 원전에 대한 스탠스가 좀 바뀔 수 있는 계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안 좋고 이런 거 밸류에이션 하락보다는 탈원전이 어떻게 좀 개편이 되면, 그러니까 재편이 되면서 그거에 대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2분기는 뭐 요금 인상 불발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인해서 뭐 영업 적자 6천억 정도 뭐 컨센서스 수준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전 KPS 말씀을 드리면요. 목표 주가는 52,000원으로 상향했고요. 기본적으로 원전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 좀 높아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원전 수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지난 5년 평균 EV/EBITDA 적용해서 8.8배로 적용하면서 이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고요. 하반기 때 이제 이집트, 그다음에 내년에는 폴란드, 체코, 사우디 같은 해외 원전 프로젝트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KPS는 이제 완공 후에 정비 시운전부터 정비 쪽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520억 정도 컨센서스 소폭 상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전의 계획 예방 정비 착공 혹은 준공 대수가 중요한데 13기로 전년 대비 9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원전 쪽 매출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경영평가 등급은 작년에 이어서 B등급 여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당금 설정이 필요한데 다행히 저희가 이런 부분들 기존의 실적 추정에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그 영향은 작년보다는 적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2분기 실적 리뷰 자료입니다. 김동영 연구원입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매수 투자 의견 31,000원 목표 주가 유지합니다. 저희가 프리뷰 때 투자 의견 바이로 상향을 하면서 드렸던 숫자보다도 훨씬 잘 나왔는데요. 영업이익이 1,700억 나왔습니다. 방향성은 똑같았고 강도가 더 셌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철강 판매 쪽이 실적을 개선을 주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해외 수출 채널 통합 효과가 크다고 보여지고요. 2분기에는 철강 가격도 강세였고 여기에 그 패키지 수주 확대하면서 수익성 개선된 것도 더해진 것 같습니다. 투자법인도 인도네시아 팜 쪽 판매 수량, 가격 다 좋았고요. 그리고 구동모터 코어 관련해서 포스코 SPS 실적도 올라왔습니다. 미얀마 가스전도 일단 바닥은 지나서 코스트 리커버리도 일정 수준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377억 나왔습니다. 저희 투자 의견은 투자 포인트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미얀마 가스전의 의존도는 올해부터 이제 급속 낮아지지만 대신에 철강 트레이딩을 위주로 한 트레이딩 쪽 그리고 그 투자법인들이 이것들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실적이 더 좋아질 거고요. 철강 트레이딩 쪽은 특히 작년에 중국하고 일본 쪽 채널 통합에 이어서 올해 말에는 중국하고 미국 통합에 이어서 올해 말에는 일본 쪽 채널 통합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이 효과가 계속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CJ제일제당 첫랩 인수 관련 코멘트입니다. 조미진 연구원. 네, 어제 저녁에 CJ제일제당이 첫랩을 인수하겠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제당이 첫랩의 기존 주식과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신주를 합쳐 44%의 지분을 확보하며 최대의 주주가 되는 내용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회사의 신규 성장 동력으로 말씀드려온 곳이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 진출입니다. 바이오는 크게 사료용 아미노산 그리고 식품 조미 소재를 말하는 그린 바이오 그리고 바이오 연료와 화학을 결합한 화이트 바이오
그리고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레드바이오로 나뉘는데요. 제1제당이 기존 사업부인 그린바이오를 통해 축적된 미생물 균주와 발효 기술을 통해서 화이트와 레드바이오로 사업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 일환으로 1,4배 인수를 진행한 거고요. 1,4배 연간 매출액은 53억 원 정도로 실적 영향은 거의 없겠지만 1,4배 보유하고 있는 미생물을 분석하는 능력을 높게 평가하여 인수를 결정했고요. 향후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수자금은 보유 현금으로 조달 예정이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정리드리면 기존 사업은 잘 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성장 동력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해외 주식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넷플릭스 리포트입니다. 이화정 연구원. 네, 넷플릭스 지난 21일 실적이 나왔고요. 2분기 순증 가입자는 낮아진 가이던스인 100만 명 대비해서는 상회했지만 일단 역대 최저치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2분기 특성상 주력 콘텐츠 공개가 부재한 비수기이고요. 코로나19 특수로 인해서 2020년에 가입자 성장세가 플링포워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생긴 역기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미 같은 경우에는 43만 명 순감했고요. 아시아는 102만 명 순증으로 그나마 고성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나마 괜찮았던 점은 전 지역 객단가가 상승세에 있었기 때문에 매출은 여전히 상승세 지속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어제 그래서 장 시작하고 나서 보시면 넷플릭스 주가가 좀 빠졌는데 다른 것보다 이제 순증 가입자 가이던스 3분기에 대해서 준 게 시장에서 원래 기대하던 550만 명을 하회했기 때문입니다. 가이던스는 350만 명으로 저번 해 그리고 2분기보다는 높은 숫자를 주긴 했지만 시장이 봤을 때 종이의 집이나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 등 주력 컨텐츠가 공개되는 분기임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가이던스가 좀 낮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북미에서 나오고 있는 순감 영향을 좀 고려한 이런 가이던스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넷플릭스가 기존 시장, 즉 북미나 유럽 등에서 포화 시장이기 때문에 가입자 추가 확보가 쉽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예 다른 신사업을 좀 꾸려 나간다는 부분일 텐데요. 어제 실적 발표에서 비디오 게임을 통해서 기존 시장 성장을 좀 깨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년 중에 서비스가 론칭될 예정이고요. 이전에 저희 벤더스네치나 아니면은 기묘한 이야기 관련해서 게임 만들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모바일 게임 위주로 게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 구독료가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 대한 영향을 보기 위해서 컨텐츠 투자액 어떤 식으로 흐르는지 좀 봤는데요. 일단 2021년 들어서 컨텐츠 투자액은 굉장히 순항하고 있습니다. 예산 170달러 중에 80억 달러가 이미 소진이 됐고요. 일반적으로 하반기에 저희가 그 컨텐츠 제작비가 항상 몰렸던 그런 상황을 보면은 2021년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얘기한 170억 달러보다 조금 더 많은 숫자 쓸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좀 두드러지는 투자는 비영어권 콘텐츠이고요. 한국 콘텐츠 제작사는 이 부분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에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콘텐츠 제작사 관련해서 넷플릭스 수에 언제까지 볼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시지만 아직 아시아권 콘텐츠 자체가 굉장히 저렴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가나 그리고 판매량 양쪽에서의 성장은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OTT 시장 경쟁 심화 말씀하셨는데 그 디즈니 같은 업체들 같은 경쟁 업체들 상황은 좀 어떤지 하고 또 국내 컨텐츠 수에 기대를 하셨는데 주목해 볼 기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 저희 이제 론칭 초반에 가입자 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주가가 좋다가 최근에는 시장 기대치 대비해서 좀 가입자 수가 가입자 수 성장이 더디다라는 부분 때문에 약간 좀 시장에서는 실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마블 영화인 블랙 위도우 등에 대해서 OTT인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동시 개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지속적으로 누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디즈니 주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각보다 또 이제 그 가입자 수도 가입자 수지만 저희가 그 코로나 관련해서 영화 개봉이나 그리고 저희 디즈니 월드나 디즈니랜드 같은 오프라인 사업 부문에서 얻을 타격 때문에 약간 변동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애플이나 뭐 HBO, 피코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글로벌에서는 넷플릭스랑 디즈니 대비해가지고 조금 딸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외부에서 콘텐츠 수주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여전히 그 글로벌에서의 인지도나 실제 마켓시어 자체는 현재 넷플릭스 그리고 디즈니, 아마존 정도가 양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콘텐츠 제작사 전반의 수혜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넷플릭스 입장에서 지금 예산 170억 달러 중에 한국 콘텐츠 투자 예산은 아직까지는 5억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회사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일단 비영어권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동시에 한국 콘텐츠 같은 경우에 효율성이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성장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다 아까 말씀드렸던 디즈니나 아마존, 애플 같은 업체들도 최근에는 글로벌 확장을 위해서 국내 콘텐츠를 포함한 비영어권 콘텐츠 수주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Q랑 P 양쪽에서 지속 수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단순 대형 제작사뿐만이 아닌 중소형 제작사 전반의 수혜를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존슨앤존슨 리포트입니다. 박병국 연구원. 안녕하세요. 존슨앤존슨 실적 발표 있어서 자료 작성하였습니다. 일단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는데요. 동사의 2분기 매출은 233억 달러, 전년 대비 27% 상승했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62.8억 달러로 전 분기 대비 73%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코비드-19의 영향으로 부진했던 2020년 2분기 실적에 기저효과까지 이제 발생을 해서 크게 성장을 했는데요. 일단 의미 자체가 코로나19의 명확한 회복 추세를 확인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의료기기랑 항암제 회복이 이제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부가 크게 제약 부분, 의료기기 부문, 컨슈머 헬스케어 부문으로 나뉘는데 전부 다 성장을 했고 특히 이제 코로나19으로 인해서 가장 좀 영향을 받았던 의료기기 분야가 62% 성장했습니다. 특히 미국 지역의 매출이 77% 성장하면서 미국의 코로나19 회복세를 좀 잘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약 부분에서도 항암제가 26% 성장을 하면서 처방 의약품도 앞으로 더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이던스도 이제 소폭 상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 지금 NH의 커버리지에 대한 영향은 SK 바이오팜에 대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SK 바이오팜이 미국 시장에서 엑스코프리 처방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MOM으로 보면 어제 처방 실적이 16% 또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5월도 10%대 성장을 했는데 6월 역시 이제 더 크게 성장을 하면서 SK 바이오팜의 미국 처방을 또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모닝 미팅 마칩니다.